2023년 6월 8일에요. 반도체 국가 전략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이고 우리의 산업 경쟁 그 자체라면서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걸 다 없애라.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오랜 기간 우리나라는요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경쟁국들도 이걸 추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 영상을 킨 이유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어쨌든 언론 뉴스 등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명실상부한 우리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살아나야 결국에는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런 초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요, 다른 나라들이 대체할 수 없거나 대체하기 힘든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서 격차를 쭉 늘려가거나 다른 나라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이런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약 60%나 차지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해서 요걸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거고요. 요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상 요 규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규제가. 자, 워낙 방대한 얘기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어져야 되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워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정부가 이걸 발벗고 나선 이상 앞으로 요 지역이요, 그냥 수십 년간 명실상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1등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왜 그런지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검색을 해보다가 이 꿈꾸는 양양이 님의 IT 블로그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길래 이걸 좀 갖고 와봤거든요. 자, 우리 블로거 양양이 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자,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요. 자, 일단 설계를 해야겠죠. 요 설계한 거를 생산하고 제작이요. 그리고 요걸 또 패키징 테스트라는 걸 하나 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포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이 유통 단계가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쉬운데 보통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팹리스와 파운드리. 자, 그래서 요것도 요 밑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팹리스라는 거는 결국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 파운드리라는 거는 생산 제작을 하는 부분인데, 앞서서 대통령께서 모두 연설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요 메모리 분야는 세계적으로 선두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까지 기반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요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비메모리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묶어서 설계하고 제작 생산하는 부분을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 대만에 TSMC란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단순하게 삼성보다 앞선 반도체 회사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요, 요 TSMC라는 회사는 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 파운드리보다 앞선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이 생산 부분에서 앞선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요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애플, 요거 한입 깨무는 거지. 요 애플이란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요걸 제작하는 회사에 넘기는데, 그러면 이 애플은 팹리스 회사가 되는 거고 요걸 생산해 주는 회사는
파운드리 회사가 되는 거고, 요 파운드리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도 있는데 앞서 말한 요 TSMC라는 회사가 지금은 삼성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뭐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3년 1분기 기준으로요. 대만 TSMC에서 60.1%, 한국 삼성에서 12.4%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 요걸 요렇게 끌어올리는 거고, 요걸 쭉쭉쭉쭉 끌어올려줘야 이 산업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이 규제를 없애서 빨리 이 산업 전쟁에서 우위를 삼게 해줘라. 자, 요게 큰 그림인데, 요 파운드리라는 게 생산 시설이고 공장이다 보니까 그냥 공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공장이다 보니까 요걸 만들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자금이, 조 단위의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 시설을 아무 땅에나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요 아무 땅이라는 게 인력이 들어오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어려운 땅에 요걸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고급 인력이든 일반 인력이든 어쨌든 이 생산에 필요한 인력들이 와 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이 공장이 지을 수 있는 이 땅의 기본적인 요건은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용수, 물이랑요, 전기, 전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보세요. 물이나 전기를 땡겨올 수 있는 땅은 많은데 인력을 땡겨올 수 있는 땅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비수도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어쨌든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일할 사람이 더 많은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요. 요 파운드리 부분을 끌어올리려면, 그러니까 정부 의지대로 요걸 끌어올리려면 요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은 수도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요 과정이 요게 반도체 생산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요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 부품, 장비, 요런 업체들이 연계돼서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렇게 연계가 돼야 유통도 편해지고 편리한 유통을 위해서 편리한 교통들이 요렇게 나질 텐데,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아무래도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요 과정들을 모두 취급하는 삼성전자느님이 있는 곳이고, 그럼 요 대표 기업 삼성에서 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요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에 있는 삼성 공장들과 쉽게 연결되고 쉽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이 전체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이자 우리의 안보이자 우리의 산업 경쟁 그 자체인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3년 3월에요.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각국은, 여기서 요 각국은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이 다른 나라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대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들은 첨단 산업과 제조 시설을요, 자국 내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민간 투자를 확실하게 끌어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원을 집중 투자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대한민국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 반도체 부분에서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거라고 발표했고요. 더불어서 신규로 반도체 국가 산단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에 지정이 됐고요. 7월 20일 어젠데요.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용인과 평택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요게 국가가 들어가잖아요. 국가. 요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제가 앞서서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1등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지역은 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이 하나만 꼽으라면 용인시가 될 겁니다. 용인시.
자, 앞서서 제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조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더불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부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수도권인 용인시에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들어가는 국가산단이 수도권에 지정이 되는 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목표로 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본 목표와는 조금 상충되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사회 경제적 위상도 달라지고 집값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역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된다. 요걸 아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수도권이라는 지역에는요, 공장 건축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는 거를 막고자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이걸 만들어줘야 인력이 들어올 수 있고, 인력이 들어오는 걸 이 기업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밀고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지역은 이 용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타이틀을 수십 년간이라고 썼잖아요. 앞으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 유튜버니까 그래도 부동산적인 측면을 좀 얘기해 보자면, 단기적으로 제 의견은 아직도 지방 시장이 더 좋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자산을 이쪽으로 옮겨 두셔야 될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이 지역은 일자리가 계속 들어올 거고, 일자리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인프라와 교통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를 계속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반도체 부분에서 지정된 이 용인과 평택시는 2042년까지 56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보도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도에 그림도 표시해 줬는데, 언론에서는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여기를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른 곳들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좋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당분간 용인시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이 그림대로 될지 이 그림대로 될지,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긴 제가 개인적으로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자, 여러분, 수십 년간이잖아요. 수십 년간. 이 수십 년 동안 이 관심이 집중됐다가 빠졌다가 다시 집중됐다가 빠졌다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시고 어떤 게 정답일지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랄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고요. 앞으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자주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매들이었습니다.